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에 남편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는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 폭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부당 해고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장은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았고 갈등이 깊어지자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 앞서서 사반 가족회의를 하고 시작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오늘이 저희에게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사건 반장이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오늘로 2000회를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수 안 치세요? 예. 자, 횟수로는 8년, 그간 사람도 분위기도 세트도 바뀌었지만 저희를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쭉쭉 3000회, 4000회 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뜻깊은 날을 함께해 줄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서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가왕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진짜. 예, 우리 박지은 변호사님 정말 엄청난 노래 실력 선보이셨는데 김고잉님, K1님, 채영님, 준혜님 등등 진정한 가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특히 권선영님 대구의 자랑. 진짜 죄송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본 적은 대구. 죄송하지만 경북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구에 죄송합니다. 살았던 걸로. 예.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걸쳐 있던 걸로. 네. 자, 지난 30일 결혼 6년 만에 귀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3.52kg 우리 아들 호떡아 사랑해 하신 박혜리님.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내리고 사반 봅니다 하신 LA의 오영님, 원보야 달력에 X표 쳐가면서도 휴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신 올리비아님, 감사합니다. 자, 문은정님, 손민흥님, 광주에서 미용실 하시는 소미의 원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 사반 뉴스의 6반. 좋습니다.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개시였는데 먹튀. 자,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보시죠. 자, 횟집 야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주목. 이 바닥에 소주병 막 그득한 거 보세요. 예, 아주 그냥 이 먹튀 생각에 그냥 좋은 막 손끝까지. 자, 지금 하얀색 티셔츠 남성 들어왔는데, 자, 지금 다 어디가 돈 계산하고 가야지. 다 일어났어. 그냥 가는 거 아니. 자, 그냥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지금. 김 기자. 예,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횟집에서 먹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4명이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2명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6명이서 22만 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일주일 넘게 사장이 동네를 수소문해봤지만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다는데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못 잡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횟집 주인과 아는 동생 사이라는 글쓴이가 답답한 마음에 대신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많이도 잡수셨네. 자, 이런 와중에 말이죠. 어제 전해드린 이 곱창집 먹튀 사건. 또다시 사건 반장이 해냈습니다. 네. 자, 방송을 보고 곱창집에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이 좀 돼가지고 계산한 줄 알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반이 이 먹튀 방지 캠페인은 아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자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와서 식사도 하고요. 못했던 결제까지 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뭐 이걸 갖고 뭐 사기죄라든지 다른 범죄로 걸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 점주는 우리 사건반장한테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사건반장은 영원히 이런 먹튀 방지 캠페인 양원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건반장의 이 선한 영향력 우리 가족 여러분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무일푼 거지 신세. 이거 저희 사건반장이 단독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그런데 그 수리남에서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전요한 목사의 실존 인물격인 이 이른바 마야광 조봉행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이곳 바로 수리남 한인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오른쪽 지금 나오고 있죠.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마야광 전요한의 모티브가 됐던 바로 그 조봉행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수리남에 살던 조봉행의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봉행의 삶,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당국의 설명과도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예배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밥을 못 먹어서 밥 먹으려고 오신 거였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마약 왕이라는 타이틀부터가 이제 극중에 약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거지같이 사셨어요. 팬티하고 메리아스니 옷까지도 얻어 입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안 좋으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보해 주신 지금 들으신 그 안 목사님 왈 극중 마야광이 하필 수리남의 이 한인 목사에서 더 좀 당혹스러우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조봉행과는 아는 사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를 해주신 목사님이 정말로 수리남에서 교회를 운영하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 교회에 조봉행이 나왔었는데 진짜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배가 고파서 교회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갔고 심지어 옷도 얻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제보가 되게 반가워요, 저는. 왜냐하면 수리남 보면서 굉장히 좋고 재밌는데 혹시라도 진짜 마야광이라고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막 궁전같이 살면서 막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전혀 못 그랬다는 겁니다. 혈혈단신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인 거고 정말 주변에 아는 사람들, 현지 교민들, 뭐 선장들, 운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분명히 범죄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안 목사님 사진하고 조봉행의 사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러를 친 게 조봉행의 사진이고요. 앞서 이제 그 수리남 현지인들과 함께 찍은 분이 지금 이분이 안 목사님 사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처럼 뭐 대단한 뭐 조직을 거느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끼니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건 마야광은 아니다. 그렇죠. 안 목사님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일단은 좀 극 중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도 이 마야광 타이틀을 붙이는 거는 약간은 검거하면서 어떤 공적을 조금 추가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고 관계 당국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안 목사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본인하고 지금 같이 좀 해놓긴 했는데 자신은 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다. 대사관에 이 조봉행의 어떤 마약 부분을 신고했던 사람이고 또 이 K 씨가 나옵니다. 하정우 씨가 지금 극 중에서는 연기를 했죠. 이 K 씨가 안 목사한테 처음 와서 조봉행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신고를 안 목사가 대사관 등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어떤 뒷얘기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사라진 조형기 근황입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췄던 유행어 있죠. 좌우지장지지 이 탤런트 조형기 씨의 목격담이 전해졌다고요. 자, 보여주시죠. 자, 그냥 식당 간데 뭐 설명도 필요 없어. 딱 보면 조형기 씨잖아요. 지금 휴대폰 같은 걸 들면서 일행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누가 뭐 조형기 씨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뭔가요, 이거? 자, 지금 조영기 씨 근황이 담긴 사진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뭐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한인타운의 이 상가에서 식사를 지금 하는 도중에 사진이 찍혔던 겁니다. 한인 상가다 보니까 조영기 씨 매우 유명한 배우이자 탤런트였고요. 방송을 또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얼굴 보다시피 조영기 씨 맞고요. 뭐 미국에 이제 어떻게 갔는 건지 뭐 그건 확인 안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연락을 좀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게 지금 미국에 가 계셨는 제가 좀 마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진짜 예전에는 막 틀면 나왔던 분인데 한 5년, 6년 전부터 그냥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그랬던 걸까요? 아마 이제 한 그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조영기 씨가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 1991년에 그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여성을 치고 그리고 사망을 하게끔 한 그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를 해가지고 징역 5년을 갖다가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만에 1993년에 가석방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예능에 출연을 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예능에 이제 출연을 할 때마다 충격적인 그 과거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MBN의 예능 프로그램인 황금 알에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2020년에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복귀를 했는데 사실 뭐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석 달 만에 그것을 중단하고 이후 일체 그 종적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쪽에서 지금 제보를 해 주신 대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가 보죠. 친부모를 찾고 싶답니다. 자, 미국 일리노이에 사시는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미국의 브래들리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인 입양아 출신 이 제자의 친부모를 찾아주고 싶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사진 준비했습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죠. 자, 생후 2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된 정진미 양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자, 1997년 7월 2일에 부산 춘해병원에서 태어난 저 작은 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성인이 됐죠. 현재는 할리우드의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던데, 자, 이번 달에 입양 증서를 들고 한국에 온다는 정진미 양. 자, 김 기자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건 반장을 애청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이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25년 전 생후 2개월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정진미 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말이라고는 한국말 못해요 라는 말밖에 못하지만 정진미 양이 한국인 친부모를 너무 찾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입양 증서를 들고 이번 달 무작정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25년 전 헤어진 부모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혹시나 정진미 양의 친부모가 사건 반장을 보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진미 양이 1997년 7월 2일생으로 부산 춘해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이렇게 잘 보시고요. 혹시 기억이 날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야, 부부 침실을 쓰겠다. 오늘도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남편과 출근 시간과 수면 패턴이 잘 안 맞아서 안방에서 각각 침대를 쓰고 있다는 30대 후반 아내가 올린 사연입니다. 글쓴이 부부가 조만간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날 건데요. 여행 기간 동안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댁 도련님이 부부의 집에 와서 지내면서 봐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네 집은 2층 집이라서 안방 외에도 손님용 침대가 하나 더 있는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방에서 도련님이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련님은 심심하다면서 시아버지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침실에 있는 각 침대 2개를 하나씩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 제안을 들은 글쓴이는 안방은 부부만의 공간이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라며 싫다고 거절을 했더니 남편은 그게 뭐 어떠냐면서 아버지께 안 된다고 말한 게 더 눈치 없다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쓴이는 현재 임신 초기라 흡연자인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씻지도 않고 잘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로 예.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다리던 Put your hands up time.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도 봐준다는데 또 반려견들도 마음껏 들어눕는 침대에 시아버지 누우면 어디 덧나냐? 며느라 손. 야, 들었어. 굳이 그 누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요? 아니 그냥 굳이 거기 제가 좀 잘못 좀 이해한지 몰라도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누우면 안 된다는 뜻에서 좀 들었는데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질문이 잘못. 아니, 노래는 틀렸어. 이해력은 조금. 아니요, 하다가 말아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자, 반려견도 봐주신다는데 또 반려견들도 마음껏 들어눕는 침대에 시아버지 누우면 좀 어디 덧나겠느냐, 며느라? 안 되죠. 아, 참. 자, 안방, 특히 침대는 부부만의 공간. 시아버지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손. 싫어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셨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싫어하는데 왜 들어옵니까? 이런 거를 뭐 질문을 왜 합니까? 아, 자기가 죄송합니다. 답을 잘못해놓고 이제 앵커칭을 묻네. 제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안 할 거로 믿습니다. 지금 하는데 그 방에 아마 시아버지가 뭐 양식이 있다면 아유 우리가 굳이 거기 잘 이유가 있겠냐? 딴 방에 자야지. 맞아요. 아니면 거실에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 뭐 이틀 몇 번 있을 건데 그 안방에 잔다는 거는 저 시아버지로서는 좀 그건 맞지 않죠. 예, 교수님 짧게 좀 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아지를 그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시아버지가 가시지 않고 저 시동생 혼자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이 같이 자는 방법. 네 번째는 아예 그런 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을 바에는 반려견 호텔에 보내는 방법. 그 4개 정도가 적절하게 충분히 대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이쪽에 제보를 하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안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건 반장 교수님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사건 반장 2000회를 맞았습니다. 아, 정말 이 본격적으로 말이죠. 아, 뭐랄까요. 저희가 좀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이 케이크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아, 케이크 저희가 약간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좀 제가 좀 세우면 잡아주실 수 있죠? 아, 이거 앞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보시면 잘생겼다. 저희 돈 좀 썼습니다 오늘. 예. 누군지 잘생겼다. 이 누굴까요? 그러게요. 예.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정말 성원 덕분에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 고비를 넘었지만 진짜 왔습니다. 자, 제가 일단 선창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말이죠. 아니죠. 축하 공연도 준비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깜짝아. 자, 박지현 변호사님.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 양보하시고요. 뭘 했죠? 나가서 축하 몸으로 표현 한번 해주세요. 진짜요? 진짜. 이거 진짜 생방 중에 왜 이것도 안 없이 이렇게 무슨 춤을 춰? 아까 내가 시키면 다 아니 해준다며. 근데 무슨 춤 이것도 없이 갑자기. 지금 노래 나가고 있잖아, 노래. 진짜요? 축하의 노래. 사고 났는데 이러면.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자, 가왕 박지훈 변호사의 몸으로 표현하는 사건 반장 3천회, 4천회. 자, 우리 출연자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에브리바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등산하려고 샀는데 등산 빼고 다 다녔네. 내 아들 너무 편하게 본 거니? 응? 어떤 길도 편하게 무브 코오롱 스포츠.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에 남편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예, 일단 앞서 일단 뭐 사건 반장 2000회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지만 지금부터는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건 좀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낮 오후 3시쯤입니다. 한 여성이 골목길로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남성의 양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여성을 끌고 나오더니 남성, 그 여성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본 시민들이 달려들어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을 2번 찔렀고 출혈이 많았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자, 이 영상이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건인데 박 변호사님, 네. 부부 사이였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였습니다. 자, 두 사람 부부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걸로 보여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편하고 별거 중인데 경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것들이 내려졌는데 아마 아내가 남편한테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살해를 인정하셨습니까? 아내를 왜 살해하셨는지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결혼 초기부터 폭력 행사하신 겁니까? 계획된 범행인가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왜 계속 찾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참 이게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저도 잘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드리면서 빨리 이런 관련 제도의 어떤 개선을 촉구하면서 분명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저렇게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낮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아내를 저렇게 살해를 하는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예, 의처증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본인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저러한 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불행한 그 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과 유사한 그런 그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그 변화가 없으면 저러한 사항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목격자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너무 평범한 얼굴로 그냥 막 이렇게 내리치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악에 받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너무 그 수회의 흉기를 휘두르면서도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글쎄요. 지금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가장 그 애용하는 그 범죄자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심신미약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그 옆에서 보게 되면 흉기를 그 양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여러 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까 뭐 충격적이게도 그 CCTV에 아주 우연히 찍혔는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도주를 하고 그 뒤를 따라가서 결국 그 자기 아내를 저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뭐 본인이 아무리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뭐 우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은 담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번의 SOS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정말 이 사건의 어떤 이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제도적인 허점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에 5번이나 SOS를 피해자가 쳤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부터 총 5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4번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남성을 입건하고 2사람을 분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남편이 다시 아내를 찾아와 폭력을 가했고 결국 9월 19일에 경찰은 남편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폭력을 휘둘렀고 또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10월 4일 사건 당일에 접근 금지 등 내용이 담긴 보호명령서를 받아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해버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5번의 신고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징후는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있었어요. 징후가 완벽하게 드러났던 상황인데 신고를 계속 했는데 뭐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추석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담배 뭐 칼로 이제 베고 담뱃불로 상처를 또 입힌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을 주는 어떤 폭행, 특수폭행의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또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그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주 남편이 아내 주거지에 침입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112 신고를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5번 정도 신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남편을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건들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에요. 예. 폭행이나 그 어떤 살해의 위협이나 강한 범죄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회를 놓치고 구속하지 않고 결국 놔둔 결과 결국 가장 중한 살해 범죄까지 가버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미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대로 정말 이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온갖 흉악한 짓은 다 했는데 불구속 수사.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최소한 신병을 따로 이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이냐. 저도 이 사건은 되게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게 9월 6일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때 가했던 폭력도 머리 부분을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봤었을 때도 사람이 숨질 수도 있는 정도가 공격인 거예요. 근데 주의만 주고 풀어줬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 접근 금지가 돼 있는데도 그걸 어겼잖아요. 예.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까지 정말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접근 금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왔는데, 그럼 경찰이 특수상해로 당신을 앞으로는 수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아예 못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위험한 인물인데 거기다 대놓고 또 접근금지 명령 법원에서 보내면 그야말로 더 화를 돋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냥 풀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상황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자, 그 피해자분은 정말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이런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구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정말 허탈하게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놈의 진짜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아내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는 취지의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한 셈이었는데도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자, 스마트워치. 그 양 변호사님. 그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손에 좀 물을 많이 묻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는 착용을 안 했답니다. 하지만 착용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럼요. 지금 전에 보신 그런 상황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걸 보고 피해자가 보고 스마트워치 눌러서 경찰이 출동하면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이견은 없는데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법이 이런 식의 가해자들에게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접근금지 명령하고 퇴거 조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을 했으니까 100m 이내에 다가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따를 정도의 사람이면 이런 짓 안 저지르죠. 그러니까 법이 진짜 그냥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도 못 막아요, 이렇게는. 지난달에 말이죠. 스토킹 범죄자들한테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고,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죠. 그래 봤자 말이죠. 정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법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은 내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피해자들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토커하고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범죄는 겉으로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이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에게 주어진 그 권한 내에서는 자기들은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피의자의 인권이냐 피해자의 인권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이제 법원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하는 그 광경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예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런 그 시스템,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 대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재 경찰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또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정말 맨날 이렇게 우리가 그 목청을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때는 2008년 초여름 부모의 품에서 버려진 아기가 결혼 14년 차 부부의 집으로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대신 온갖 학대를 자행했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때리는 건 기본, 달구어진 고데기를 써서 팔뚝에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싱크대 거름망에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아이가 뱉어내자 등산 지팡이로 때리면서 먹기를 재차 강요했습니다. 한 아이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양부모에게 최근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입양아 학대 사건이군요. 네, 지난 2008년 6월 당시 결혼 14년 차 부부가 한 살짜리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를 입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혹행위를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집에 있는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 등으로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판결문에 명시된 학대 기간만 최소 4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도대체 이 양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자,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행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2017년도 입양이 돼서 작년 4월까지 수회 이 폭행이나 학대가 반복이 됐는데 뭐 드러난 것만 좀 얘기를 드리면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데기 이제 머리 좀 뜨겁게 하는 고데기로 왼쪽 팔에 화상을 입혔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놀다가 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해 폭행을 했고 또 밀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또 흉기를 이용해서 지금 흉기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아이한테 머리나 발로 차고 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했다. 이게 진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들이 이 국이 상했다라면서 못 먹겠다라고 그걸 싱크대에 버렸답니다. 개수대에. 그걸 보고 엄마라는 사람이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국이 상한 거 아니냐라면서 그 개수대에 있는 거를 꺼내서 먹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 쓰레기를? 그냥 안 먹고 한 입 넣었다가 뱉었는데 못 먹으니까 계속 또 때렸다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너무 막 진짜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입양 왜 한 걸까요? 물론 뭐 입양을 하는 모든 가정이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그 가정들 보면 아주 사랑과 관심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입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남의 집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실험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과학성을 표출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청소가 안 돼 있다. 음식이 상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대고 난 이후에 그 아이에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과학 실험을 갖다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 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면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악마라고 불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한쪽이 이런 폭력을 일삼는다면 다른 한쪽이라도 그걸 제지시키고 또 아이를 보듬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양 아버지 역시 비슷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산 폭격. 박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을 해보셨으니 아시잖아요. 가혹행위죠. 근데 군에서도 뭐 최근에는 원산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원산 폭격은 지금 한 40,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머리하고 저렇게 나오고 있죠. 예. 머리하고 다리하고 땅에 이제 닿고 나머지 이제 안 닿게 하는 저게 뒷짐을 지게 하는 아주 가혹행위 일종인데요. 저것을 아이한테 좀 시켰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산 폭격을 해라 하고 원산 폭격이 만약에 안 되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100회씩 때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15번째 떨어지면 1,500대 예약했다라고 협박이나 겁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원산 폭격 하게 시킨 이유도 노트북 했다는 이유로 원산 폭격을 시켰고요. 그것을 하면서 못하니까 때리겠다 위협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다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다 합쳐서
기소가 나중에 됩니다. 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막 이렇게 팼다. 아니, 교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 태도입니까? 글쎄요, 성경을 외우지 못한다고 뭐 구탈했다. 그 주제어끼리 잘 맞지 않는. 이 어폐가 있죠,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한 사람이 저러면 한 사람이 말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칙상 부부는 비슷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저런데 한 사람이 저걸 아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지 못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착착 맞아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것을 시킬 때 그 이 아이의 그 나이가 초등학교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입양을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돌보는 저 두 부부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 보여야 이 집에서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고통을 가할 때 만약에 혹시 또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저 기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 뭐 4년 동안 저 정도인데 제가 볼 때 2008년도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은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붕괴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정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부모한테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네, 아이는 나름대로 굉장히 용기를 내서 교회 목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을 건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양모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양모는 왜 집안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냐, 너 때문에 교회에서 잘린다고 말하면서 학대를 더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이 판결 내용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심한 학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했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이고 이런 것들은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라고 했고 적용한 혐의는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폭행까지 했는데 징역 2년이었고요. 아버지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보면 딱 그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사건 몇 개만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말하고 좀 안 맞죠. 가볍지 않다. 엄중한 처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뭐 판사들 그렇지 뭐 재판부 그렇지 뭐 지금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이 왜 재판부의 판단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사이에는 이 아들 말고도 또 달리 또 양육해야 될 자녀가 2명이 더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재판부가 아마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둘 다 실형을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판결 이후에 보면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울증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좀 가하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던 어머니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지금 선고된 것입니다. 자, 진짜 정말 친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얻은 상처 또 양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생긴 상처 이 아이의 마음은 도대체 이제 누가 치유를 해줄까요? 일단 두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부당 해고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장은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았고 갈등이 깊어지자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광주의 한 50대 병원장이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추행하고 부당해고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지난 7월 광주 동구에 있는 병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성추행과 부당해고. 일단 성추행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난 2월에 입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여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몸 일부를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꼬집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섰겠죠, 피해자가.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새끼 손가락.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질 때는 뭐 우리 약속하는 거야. 뭐 그런 뭐 개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좀 달리 봤어요. 이 새끼 손가락을 갖고 애인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비속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뭐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아마 새끼 손가락 올리면서 너 내 이거 해라가 뭐 약속해라는 뜻이 아니고 애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아마 이 피해 여성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거 말고도 자주 그런 어떤 발언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반바지로 이제 퇴근하면서 갈아입고 나오니까 나 유혹하려고 반바지 입고 왔니?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발언들을 반복했던 걸로 봤을 때는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적 있던 발언들이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막 좀 찾아보다가 베스트 댓글, 이 피해자의 지인분이 올리신 거를 좀 봤어요. 자식벌되는 직원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카톡 캡처, 그러니까 이 병원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캡처를 다 이분이 보셨답니다. 진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움의 극치였다라면서 애기야 보고 싶다 뭐 이런 진짜 뭐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얘기들도 가득가득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거 진짜 뭐가 됐든 병원장이 직원에게 저런 짓을 하면 일단은 오롯이 그냥 받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싫으면 그 사람이 떠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 취직을 해서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병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신체에 손을 대거나 뭐 꼬집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또 성적인 그런 뭐 어떤 행동, 뭐 육체적 또는 시각적으로 또 사회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행동이다라고 보는데, 아까 뭐 새끼 손가락을 들어서 한다든가,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제를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입사한 지 2달이 지났을 쯤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 지난 4월에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은 병원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성희롱,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피해자가 이분 한 분뿐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을 거예요. 뭐 한 사람한테만 하지 않고요. 저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 같고요. 아마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피해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모든 것을 참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참아오고 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이래서 언론에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럼 병원장 혹은 병원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병원장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성으로서 보호한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희롱 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도 있고, 다른 말 같은 경우도 뭐 내가 놀리려고 아니면 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었고, 성추행이라고 제기가 된 부분도 그냥 격려 차원에서 뭐 만진 거지, 만졌다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뭐 좀 다독인 거지, 그렇게 뭐 꼬집거나 한 건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도 아니다. 이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거 좀 그래요. 사전 통보 절차를 몰랐다? 병원장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을 뭐 수해 동안 해오셨을 텐데 이걸 몰랐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입장이. 몰랐다. 네. 아하. 자,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된 거죠? 본인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성추행이나 노동법 그 위반 그 부분, 격려와 어떤 훈계 차원에서 약간 뭐 어깨 목을 두드리는 행위지만
자신은 뭐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변호사님, 보통 네. 저 격려 저거 뭐 흔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은 모든 기준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격려 뭐 훈계라고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 성추행으로 받아들이면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또 노동청은 지금 경찰은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병원 어디야? 광주에 어디에 있는 병원이야? 지금 계속 뭐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알려드리고 싶지만 참 뭐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5년 1월) 수상한 통지서를 받았다는 한 중년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옵니다. 3개월 전 유학을 떠난 딸 이 씨의 명의로 난데없이 대출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겁니다. 당시 명문 음대를 졸업하고 유학 중이던 이 씨는 국내에 들어온 적도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씨의 운전면허증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씨의 실제 모습과 운전면허증 속 사진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느닷없는 대출 통지서와 신분증 속 정체 모를 여성의 사진. 도대체 면허증 속 사진의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혼자 꿈꾸는 거짓 세상, 인생을 훔치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사건부터 너무 진짜 화가 나는 사건들을 쭉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사건 반장 2000회라고 해서 되게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진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유학을 떠나 있는 딸의 명의로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 통지서가 날라왔다.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2015년이었는데요. 수상한 대출 통지서를 받아들었다는 한 중년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딸이 명문대 음대를 졸업하고 3개월째 해외 유학을 가 있는데요. 그 이 씨, 딸의 명의로 난데없이 대출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겁니다. 그 신고한 중년 여성은 딸이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유학을 떠난 이후는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조사를 해봤지만 이 씨가 국내에 들어온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에 방문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건가요? 600만 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대출 받기 전에 휴대전화도 새로 개통을 했다라고 하고요. 통장과 카드도 만들었답니다. 아니, 국내에 이직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카드 이런 걸 이용해서 동네 마트에서 좀 장도 본 흔적도 있고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의아한 점이 이겁니다. 보통 뭐 남의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하고 뭐 대출까지 땡길 거면은 진짜 목돈을 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마트에서 소액 결제를 하고 일단 보니까 이거 뭐지?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소위 얘기해서 대출 그 최대 한도까지 그걸 갖다 대출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된 그 사용처를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뭐 장을 본다든지 또는 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거로 봅니다. 범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결국은 이 신원조회를 꼼꼼히 하다가 운전면허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사진 부분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사진하고 얼굴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경찰이 이 신고자인 부모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엄마야 이거 제 딸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 면허증 속 이 사진? 네,
네, 경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의 사용 기록을 조회해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마트로 찾아가서 카드가 결제된 그 시간대의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한 여성이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후에 그 인근의 CCTV를 모두 분석해서 그 여성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의 신원은 30대 여성 김모 씨로 특정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정도면 그냥 쉽게 잡혔겠네요. 쉽게 잡았어요. 예. 일단 그 김씨 집이 나오니까 김씨 집을 찾아갔더니 웬 중년 여성이 나와서 경찰에 이거 김모 씨 집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맞는데 딸인데 지금 집에 없다라고 처음엔 그랬대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좀 자초지종 설명하고 사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져보니까 장롱 안에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임신부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 왜 이렇게 남의 신분을 도용을 했냐라고 경찰이 질문을 했고요. 이 김 씨는 계속 그 이름이 이제 성이 김 씨인데요. 이 씨의 완벽한 인생을 본인이 훔치고 싶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뭐 완벽한 이 씨의 인생이 탐났다라고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우울증이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시절 때 그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 사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를 잃은 다음에 아마 본인이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그리고 지금 범행 관련된 얼마 전에는 임신한 채 파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뭐 증폭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나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5년 전에 주었던 이 씨 지갑, 그 지갑 안에 있는 그 운전면허증 보니까 아주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라서 탐이 났다고 그러고 이 사람의 이 씨의 인생을 뺏고 싶고 탐내는 과정에서 또 훔치고 싶은 과정에서 이런 범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듣고 보니까 요즘 그 OTT 그 드라마 안나라고 있잖아요. 그 수지 씨 나오는 그 약간 그 드라마 좀 비슷하네요, 진짜.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5년 전 20대의 이 씨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좀 얼굴이 달랐을 텐데. 네, 저도 왜 이렇게 쉽게 통과됐는지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 지갑에 들어있던 학생증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거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 및 개통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 씨의 SNS까지 훔쳐보다가 대학교 이메일 계정까지 접근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이 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씨의 행세를 거짓으로 이어갔던 겁니다. 야, 진짜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되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여성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사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도 앓고 있고 또 임신한 채로 또 뭐 파혼도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아마 그 음대 즉 음악을 전공을 하고 싶었던 그런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자기가 주웠던 그 지갑에 보니까 명문대 음악생.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생각,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으로서 만약에 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 아마 동력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인식을 못했던 것이죠. 그 리플리 증후군 이제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 소설에서도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까지도 문제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소설 원작 소설을 그렇거든요. 진짜를 해쳤습니다. 소설에서. 맞아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식으로도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죠.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지금 그 펜을 흘리셨어요.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주세요. 괜찮습니다. 고십시오. 예. 자, 교수님. 이게
실제 어떤 그 사건 케이스 스터디 과정에서 이 리플리 증후군 이런 사례를 직접 그 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신입생 엑스맨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이 어떤 대학에 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입생 환영회에 가는 거예요. 와. 이제 그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알려지기로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본인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대학에 본인이 못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우리 학교도 한번 왔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학교 저 학교에 신입생 환영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얼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위에서 이제 뭐 그냥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기분을 이제 본인이 자꾸 이제 느끼면서 사실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대학에 바로 엑스맨이 나타났는데 또 근처 대학에 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막 올리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본인의 삶이 자신이 판단할 때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만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은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일의 나를 비교해야지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임신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임신부를 구속을 잘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경찰 관계에 따르면 범행 자체가 매우 많았고요. 그래서 범행이 이제 13개입니다.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불구속사를 고려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구속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리플리 증후군 이게 이제 뭐 완전 인정이 돼가지고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로 형이 감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안타까운 사건들만 이어져서 좀 이 정도로 하고 분위기 좀 바꿔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자카르타 동부의 어느 거리에서 고등학생들 간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 무리가 주먹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나가자 반대편 무리도 이에 맞서 싸우는데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됐고 고등학생 11명이 곧장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무언가가 눈에 띄죠. 저 악어잖아요, 악어. 네, 맞습니다. 남학생이 새끼 악어 한 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이 악어 한 마리를 들고 패싸움에 참여했던 겁니다. 아니, 보통 강목 이런 거 들고 가지 않나요? 네, 다행히도 학생이 악어를 싸움에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학생이 집으로 악어를 데리고 가던 중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진 것을 알게 돼서 악어를 든 채로 싸움에 가담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설마 저걸 들고. 예,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럼 저거? 동물보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고등학교에 소속됐다고 하고요. 악어를 들고 간 학생이 악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악어를 압수해서 자카르타 환경청에 넘겼습니다. 한편 패싸움을 벌인 학생 11명들은 다시는 학교 간 패싸움을 벌이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쓰고 훈방 조치됐습니다. 아유, 황당하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병뚜껑에 따라서 아기의 입으로 털어넣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아기의 반응이 좀 수상합니다. 쓴 감기약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이 병뚜껑에 따라준 건 놀랍게도요, 보드카였습니다. 뭐라고? 보드카? 믿기지가 않은데 보드카를 마신 아이는 기침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곧이어 아기가 손가락을 입에 넣자 여성은 이 모습을 보고 재밌다는 듯이 웃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 완전 미쳤네, 미쳤어. 그렇죠. 이 영상이 SNS에 퍼진 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현재 여성에게서 아기를 분리 조치한 뒤 아기를 사회복지기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과 아기가 어떤 관계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켄트주에 사는 한 여성이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여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여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술 좀 하시잖아요. 보드카 엄청 독하지 않습니까? 보드카, 저도 보드카도 잘 마시긴 한데 예. 정말 역하죠. 셉니다, 도수가. 세상에 아이가 저거- 어떻게 저를 마십니까? 야, 이거 진짜 어이가 너무합니다, 진짜. 예.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퀴 쪽을 자세히 보세요. 불꽃이 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불꽃. 네, 아무래도 타이어가 빠져서 금속 휠만 남은 것 같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뒷범퍼는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려는 듯 보입니다. 저 정도면 운전하면서 알 텐데 멈춰야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승용차에 탄 사람들 강도들입니다. 네, 주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렇게 도주를 시작한 건데 이후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추격 과정에서 이들은 최소 3대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이어가 빠지고 뒷범퍼가 떨어져 나가도 절대로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잡혔겠죠? 그럼요. 트럭과 충돌한 뒤에 저 차량 겨우 멈춰섰고요. 차에 타고 있던 2명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주를 이어갔으나 어우,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린다. 네. 도망간다. 그렇게 중앙 분리대까지 넘어왔는데 2명 다 잡혔고 나머지 2명도 곧이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강도단을 조사 중인데 이들이 이 주택에서 뭘 훔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푸처 핸즈업.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건물 위에서 서성이고 있는데요. 저 남성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건너편 안 지붕으로 돼, 안 돼, 안 돼. 뜁니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만! 아니에요. 그만할 수 없습니다. 미끄러지듯 활발한 남성 아슬아슬해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저렇게 지붕 위를 뛰어다닙니다. 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He just ran and jumped from one to the next. Is he security? I don't know. Usually it's like a teenage kid that does this shit. But it's like an older dude wearing a Yeah, suit. right. What the wind? It's so windy out today, too.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뭐야 이거? 저 남성이 있는 곳이요 23층이랍니다. 저렇게 뛰어다니는 곳이. 와, 나 낮은 데인 줄 알았어. 23층이에요. 어쩜 좋아. 저 남성 자세히 보면 양복 입고 정장 구두까지 신고 있거든요. 그게 비에 젖은데 바람까지 많이 불고 옷깃이 펄럭이는데 저렇게 뛰어다닌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지붕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왜 저러고 살아? 저렇게 있다가요, 더 놀라운 건 남성이 어느 순간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네, 입을 못 다물고 계시는데.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저 영상 속 주인공은 조 스미자스키라는 남성이었고요. 건물 지붕 방수 기능을 확인하는 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은 아닌데 현장 조사관을 만나기 전에 혹시 지붕에서 빗물이 새지 않은지 점검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겼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 설명 보기 전에는요, 저 무슨 일인가 했어요. 건물 지붕 위를 뛰어넘는 저 일.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23층에서 뭐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뾰로롱!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예.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2000회 진짜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사건들이 너무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케이크 이거 일단 끝나고 저희가 먹을게요. 자,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본방 직전엔 사반 가족회의, 그리고 본방은 별이 6개 반, 사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